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IPO 시간에는 현재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도어대시에다 투자를 하자라는 영상이 아닌 단순히 도대체 어떻게 도어대시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는 2020년 11월 13일 날 IPO를 한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어대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도어대시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DASH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어대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입니다. 한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바로 도어대시, 그롭업, 우버이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중에서도 도어대시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총 네 가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바뀌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4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어대시의 마켓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롭업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2016년도만 하더라도 가장 높았는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이츠의 경우에는 도어대시와 비슷하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그롭업 이 세 가지 회사들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요? 간략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배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50개 주에 4,000개의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버이츠의 경우에는 전 세계 수백 개 있는 도시에 무려 50만 개가 되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도어대시 역시 현재 호주나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우버이츠에 비해서는 그래도 미국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우버이츠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롭업의 경우에는 3,200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버이츠가 가장 서비스를 레스토랑을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도어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롭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배달이 주문이 67%나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이 34만 개로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버이츠의 경우에는 2020년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47%나 증가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롭업의 경우에는 2020년 2분기 매출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를 했고 2월달 전년 대비 고객 역시 40%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요 지표를 보시면은 도어대시, 우버이츠, 그롭업 모두 다 주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매출 역시 상승을 했으며 고객 역시 급격하게 모두 다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멤버십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 회사 모두 다 멤버십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도어대시는 월 9.9달러를 지불을 할 경우에는 일부 레스토랑에 한해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달러 이상 주문을 할 경우에는 무료 배달 및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버이츠 역시 월 9.99달러에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무제한 무료 배달을 할 수 있으며 15달러 이상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5%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롭업의 경우에는 월 9.99달러를 멤버십 구독을 했을 경우에는 지정 레스토랑 무제한 무료 배달 그리고 동시에 지출 100달러당 10% 캐시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으로만 봤을 때는 그롭업이
가장 멤버십 구독 서비스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제한 배달, 무제한 무료 배달물로만 봤을 때는 우버이츠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이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2013년에 창업을 한 회사로 현재 시가총액이 45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우버이츠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우버이츠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버이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라고 하는 회사의 자녀 회사로서, 그러니까 자녀 회사는 아니죠. 사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수단 어플리케이션 회사이잖아요. 우버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우버가 2008년도에 창업을 하고 나서 6년이 지난 2014년도에 우버이츠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 우버이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버의 시가 현재 총액은 112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룹업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도어대시나 우버이츠보다 약 10년 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한 회사로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Just Eat Takeaway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되었을 때 가치가 7.8빌리언 달러라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버이츠나 그룹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사가 전부 다 자녀 회사, 그러니까 모 회사에 속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도어대시만이 하나의 회사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이 회사들의 월간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4개 회사의 우버이츠, 포스트메이츠, 도어대시, 그룹업 이 4개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승을 한 것 중에서도 도어대시가 주황색으로 보시면은 52%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 중에 5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도어대시가 가장 지분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2020년 12월 달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를 기준으로 이 회사들이 어떠한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파란색, 그룹업은 주황색, 우버이츠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두 가지 도시를 제외를 하고는 도어대시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시티에서는 그룹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5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마이애미의 경우에는 우버이츠가 61%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뉴욕시티와 마이애미를 제외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부터 워싱턴 DC까지,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도어대시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도어대시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들 대비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도어대시의 특징을 보시다 보면은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회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회사가 일반 배달업체가 아닌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라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사전 배달 주문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시간 배달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형 체인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부터 한번 볼게요.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은 격리가 된 배달 기사들에게 최대 2주간 재정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기사에서 본 것 중에 이 도어대시를 제외를 한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의 통,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그룹업이나 우버이츠가 배달 기사에게 재정 지원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없는데, 유일하게 이 도어대시가 자신의 회사의 값어치를,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배달 기사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높아짐 동시에 배달 기사들이 이 재정 지원을 받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더 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 대응 방식으로는 바로 지역 식당에다가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줄였다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식당이 점점 더 어려워짐과 동시에
도어대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수수료를 면제를 시켜주거나 줄임으로써 더 많은 지역 식당들이 살아나고 그와 동시에 윈윈을 하는 대응 방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멤버십 구독자 한해서 10만 개 이상의 독립식당을 추가를 시켰다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음식을 시킬 수 있게끔 더 많은 식당들을 추가를 시킴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어대시가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도어대시가 배달업체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반의 기술 기반 회사라는데요. 식당 운영자에게 로보콜을 발송을 해서 이 식당이 영업 중인지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시간을 확인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당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로봇으로 발송을 함으로써 영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동시에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이 회사가 기술 기반 회사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적 기반 회사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레스토랑이 픽업 및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웹사이트 시스템인 스토어프런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레스토랑이 픽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주는 스토어프런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음식 식당들을 자신의 플랫폼에다 추가를 시켰다는 게 바로 이 회사가 기술 기반의 회사로서 도어대시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사전 주문 배달 옵션인데요. 고객은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을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나 이벤트를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몇 시에 몇 분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식당 주인은 바쁜 시간에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 재료가 떨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도어대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대형 체인 업체들과 협업 관계라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로 리틀 시저스 피자, 웬디스, 칩필 A, 맥도날드, 치즈케이크 팩토리, 치폴레, 버팔로 와일드 윙과 같은 미국에서 매우 큰 음식 프랜차이즈 대형 체인들과 협업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러한 식품 회사들로부터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받을 수 있게 협업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바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약국 CVS와도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 CVS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약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 CVS라는 곳이 약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처럼 생활 필수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어대시 서비스라면은 CVS를 통해서 과자 아니면은 샴푸, 로션 같은 것을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도어대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실시간 배달 위치 추적이라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되게 흔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롭펍을 이용을 하거나 우버이츠를 사용을 할 때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주문을 한 음식이 배달되고 있는 위치를 추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배달 위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햄버거를 주문을 했는데 약 1시간 뒤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20분 뒤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1시간이 꽤 오래 걸리나 했는데 물론 20분 안에 도착을 했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배달 위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부족한 반면 도어대시는 그러한 것에 반해서 실시간으로 배달 위치를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자세한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도어대시 어플에 대한 사용 영상에 대한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어대시 어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이러한 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그럼 지금부터 도어대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과 매우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위에 서치 엔진에다가 버거라고 치는 걸 검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거라고 치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햄버거 가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게를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면은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단 메뉴에는 popular 아이템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이
매장에서, 이 햄버거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샐러드, 그리고 그 다음엔 샌드위치, 버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을 매우 비슷하다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햄버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위에 더블 철 및 치즈버거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는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치즈의 선택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는 내가 원하는 메뉴들 중에서 이 메뉴 안에다가 추가로 어떠한 재료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에다가 아메리칸 치즈를 넣고 싶다면 이것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옵션으로 아보카도나 베이컨 중에 내가 원하는 재료를, 레시피를 추가로 돈을 추가를 한 다음에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메뉴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또 추가로 내가 넣고 싶은 재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추를 넣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거를 클릭을 할 수 있고요. 마요네즈를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No Mayo라고 클릭도 할 수 있고, 토마토를 넣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햄버거를 도어대시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사용을 하는 배달의 민족보다, 물론 제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더 자세하게끔 재료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어대시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햄버거를 고르면은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7.56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세금이 3.53불로 지불이 되고, 딜리버리라고 해서 배달 비용이 2.99불 해서 총 비용이 14.08불이 지불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05불이라는 거를 거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주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레스토랑의 위치, 애드레스가 적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문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까지 이렇게 주문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시면은 ETA라고 적혀 있어요. 이 ETA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실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 이 햄버거를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르게 주문을 받고 싶다면은 ASAP, ASAP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말고 내가 저녁 시간대에 이 햄버거를 주문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6시로 클릭을 하면은 갓 만들어진 햄버거를 6시에 주문을 도착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어대시의 다른 플랫폼, 배달 플랫폼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팁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팁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팁, 예를 들어서 1불이 될 수도 있고 2불, 3불, 그리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팁을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팁을 지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는 Place Order 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주문이 완성적으로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배달을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 플랫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어대시의 창업자들로는 토니 쉬, 스탠리 탕, 앤디 펜, 에반 모어라고 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공동 창업자로서 이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는데요. 그럼 도어대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2013년 1월 달에 팔로알토 딜리버리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팔로알토 딜리버리를 창업을 하고 나서 약 2개월이 지난 시점 2013년 3월 달에 Y 컴비네이터에서 12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2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투자 기관, 동시에 투자자들을 육성하는 기관인데요. 이 Y 컴비네이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역시 투자를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는 도어대시로 회사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우버 이츠를 제치고 음식 배달 매출 2위를 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는 그룹업을 제치고 음식 배달 매출 1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 약 6년 만에 그룹업을 제치고 음식 배달로서는 매출 1위를 달성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도어대시가 인수를 한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모바일 결제 기업인 캐비어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캐비어라고 하는 회사는 배달을 제공을 하지 않는 도시 지역 고급 레스토랑에 배달 전문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캐비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어대시가 일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회사를 인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캐비어의 인수 가격이 무려 410밀리언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인수한 회사가 바로 2019년도에 같은 연도에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스코티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다고 해요. 아마도 이 도어대시가 자율주행 차량 스타트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서비스를 자율주행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펀딩부터 IPO까지의 도어대시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IPO 이전까지 도어대시는 2.5 빌리언 달러를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5 빌리언 달러 펀딩은 Y 컴비네이터, 찰스 리버 벤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정희가 운영을 하는 소프트뱅크에로부터 펀딩을 받았는데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회사가 도어대시가 성장 가치가 높다는 걸 판단을 인정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6월 달에 IPO 직전에 시가총액이 16빌리언 달러였는데 예상 IPO 시작 가격이 75달러에서 85달러로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은 38빌리언 달러로 측정이 되었었는데 실제 IPO 시작가가 102달러로 매우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하여서 그날 하루 IPO 마감 가격이 189.51달러로 무려 85% 상승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IPO를 이루어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도어대시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 회사의 서비스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재무 구조를 알아보는 동시에 성장성은 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가 분석은 차트와 재무 비율을 통해서 한번 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이 도어대시는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로 현지 레스토랑과 제휴를 한 다음에 인근 고객에게 식사를 배달을 하는 회사로 배달은 주문형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계약 드라이버, 대셔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민이나 배달통처럼 직접 요리를 하지 않고 주문자 근처 식당과 제휴를 한 다음에 배달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서비스가 이루어진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입니다. 주문은 AI 기반의 새로운 메뉴를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식당들로부터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검색, 주변 식당, 카테고리는 다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바로 AI 기반의 새로운 메뉴를 추천을 받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미디어, 영화에 따라서 추천을 받듯이 도어대시 역시 이 소비자가 어떠한 음식들을 과거에 시켰는지에 따라서 AI 기반으로 새로운 메뉴를 추천을 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만약에 AI 기반으로 새로운 음식을 추천받은 걸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지불의 경우에는 배달, 거리, 그리고 앱의 사용료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오후 2시 7분에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 매장으로부터 8.80불 지불하고는 주문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불을 할 경우에는 주문을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배달을 추적을 하고 운전자하고 연락까지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집이 이곳인데 주문을 받는 곳이 이곳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기사가 어디쯤으로 오고 있는지 도착은 몇 시쯤인지 정확하게 주문을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서비스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배달을 완료를 한 다음에 배달 팁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평가를, 이렇게 평점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마지막 서비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익 구조,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식당 수수료입니다. 주문을 했을 경우에 식당에서 20% 수수료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불짜리 음식을 주문을 할 경우에는 이 100불에서 20%인 20달러를 도어대시가 식당에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은 100불을 식당에서 받았을 때 20달러를 청구를 한다고, 20% 수수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수익 구조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배달 및 사용료에서 수익을 받는데 평균 배달비가 6불에서 8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대셔들이 지불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문 금액에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불을 지불을 했을 때 이 100불에는 이 도어대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약 한 2달러나 아니면 3달러 얼만큼을 주문을 했냐에 따라서 서비스 수수료가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익은 바로 구독에서 받는 건데요. 월간 구독을 했을 경우는 9.99달러를 도어대시는 수익을 이윤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12달러 이상 주문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무료로 배달을 받고 서비스 수수료를 하락을 시킨 동시에 평균 4에서 5달러 정도 절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9.99달러라고 하는 구독비를 통해서 수익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다른 식당이 대셔들을 배달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당이라고 하면은 도어대시를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가 되지 않은 식당들 중에 자신만의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혹시나 배달을 할 경우에 도어대시를 이용을 해서 배달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청구를 해서 이윤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광고료를 받는데, 제한 시간 동안 식당 목록에서 최상위를 한 다음에 광고 비용을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첫 번째로는 식당 수수료, 두 번째는 배달 및 사용료, 세 번째로는 구독,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드라이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통해서 총 5가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무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무 구조로 첫 번째로는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싶은 거는 3가지입니다. 바로 수익, total revenue라고 하죠. 그 다음은 수익 비용, cost of revenue입니다. 이 수익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비용이 나타났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운영 비용, operating expense,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당기 순이익이 왜 증가를 했고 왜 하락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로는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88만 5천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밀리언 달러이긴 한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88만 5천 달러를 수익을 얻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이것에 몇십 배, 몇백 배에 따르는 이윤 창출을 무려 2,886만 달러의 이윤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수익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용이 2019년도에는 52만 3천원이었던 반면에 역시 2020년도에 운영을 더 하면 할수록 비용 역시 상승을 함으로써 13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수익 비용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몇 %까지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 비용, operating expense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운영 비용 역시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97만 8천원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1954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66만 7천원에 달했고 2020년도에도 역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2019년도 대비 그래도 이윤 창출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46만 1천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기 순이익이 하락을 했는지, 아니 상승을 했죠. 실제로는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66,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46이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한 이유가 바로 수익 비용 대비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이 회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만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회사의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시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total asset이라고 해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total liability, 부채라고 하죠. 그 다음은 자본을 보도록 할게요. total equity라고 하는데, 먼저 자산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대비 2020년도에는 6,353천 전년도 대비 자산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채, liability는 부채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는데요. 약 3배가량 부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자산의 경우에는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토탈 에셋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면 되는데, 자본이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이 왜 증가했고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물론 매출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2020년도에 들어서 Common Stock Equity라고 적혀있는 거 보시면은 보통주가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082였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4700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보통주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말은 바로 2020년도에 도어대시가 IPO 주가를 상장을 했고, 이 상장으로 인해서 자산이 급격하게 늘음으로써 자본이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Operating Cash Flow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인데, 영업 현금 흐름을 한 도어대시가 이 회사가 운영을 함에 따라서 이윤 창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2019년도에는 운영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46만 7천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섬으로써 영업을 함으로써 큰 이윤 창출을 이루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5만 2천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투자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다른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현금 흐름이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19년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7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의 경우는 투자 현금 흐름이 상승을 했죠. 마이너스 19만 2천이기 때문에 이전 연도 대비 투자 현금 흐름이 상승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 현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는 자금 현금 흐름이 1109였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자금 현금 흐름이 3996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 증가를 했는가 하락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밑에 있는 Free Cash Flow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 Free Cash Flow라는 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잃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019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이 대셔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가 마이너스 55만 9천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2019년 기준으로는 돈을 막 60만 원 정도 잃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반면에 2020년도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9만 3천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상태로 드디어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플러스로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회사들의 손익계산서를 이용을 한 이 회사의 총 매출이 몇 %를 증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매출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플러스 22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의 경우 역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10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기 순이익이
31%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총 매출이 226% 상승을 했고 영업 비용 역시 상승을 했지만 매출 대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윤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기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긴 해요. 마이너스 46만 1000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 플러스 31%나 상승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자산을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플러스 26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총 부채가 전년도 대비 플러스 200%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 장부가, 유형 장부 가격이 플러스 389% 상승을 했는데요. 총 자산은 이 회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총 부채의 경우는 이 회사가 얼만큼 빚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총 자산이 부채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대차대조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 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장부상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형이라는 말은 이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가치 중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눈에 보이는 장부 가격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389% 상승을 했고, 무형 장부 가격, 무형이라 하면은 이 회사의 브랜드 값어치를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포함하지 않은 유형 장부 가치만 전년도 대비 플러스 389%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총 빚인데요. 이 총 빚이 플러스 235%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도대체 총 빚과 총 부채의 차이가 뭐야? 라고 이해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빚이라 하면 사실 이게 총 부채에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요. 총 부채의 경우에는 빚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세금으로 인한 부채, 아니면은 그 외에 그 다른 다양한 장기 부채에서 단기 부채를 포함을 한 게 전반적인 부채를 총 부채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 빚이라 하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금전적으로 얼만큼 꾸었는지, 얼만큼 빌렸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만큼 빌렸는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총 빚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total debt를 확인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년도에 2019년도에 18만 4천이었던 빚이 올해 들어서는 61만 7천원까지 상승을 함으로써 빚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자산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자산 역시 총 빚에 포함이 된 걸 수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커먼 스탁 에쿼티 IPO를 하기 때문에 자산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빚도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플러스 154%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 역시 플러스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은 경우에는 Financing Cash Flow라고 하죠. 이건 역시 플러스 260%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전년도 대비 플러스 117%나 상승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만 보면은 이 회사, 도어래시라고 하는 회사가 모두 다 빨간색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인 온라인 음식 배달 산업의 성장성을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2만 3천 밀리언 달러였던 반면에 이 시장이 2027년도에는 무려 9만 9천 밀리언 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은 시장 CAGR이 무려 17.4%나 된다고 합니다. CAGR이라고 하면은 Cumulative Annual Growth Rate이라고 해서 연간 시장 성장률이 무려 17.4%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 시장이 이렇게 17.4%나 상승을 하는 동시에 매출 역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매출 상승률은 어떠한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매출 CAGR의 경우에는 4.3%에 머물렀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시장은 17.4%로 상승을 하는데 매출은
4.3%밖에 되지 않은 걸까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이 산업의 매출이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로서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산업이 점점 더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전만 하더라도 그룹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우버 이츠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트메이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어대시와 같은 산업들이, 회사들이 점점 더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산업의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이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독자들이, 서비스 구독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미국 내에서 구독자들이 이미 성장할 만큼 다 많이 구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에 한해서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도어대시가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식당들의 수 자체가 이미 대부분의 식당들이 도어대시나 그룹업 그리고 우버이츠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식당이 더 늘지 않으면 매출이 더 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어대시가 미국을 뛰어넘어서 과연 캐나다, 호주, 그 외 유럽 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도어대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하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가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도어대시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할 텐데 이 비용이 상승하는 것보다 매출이 더 많이 상승을 할지가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어대시의 주가 분석을 위해서 재무 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의 재무 비율을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5가지를 제가 재무 비율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 비율인데요. 이 비율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의 영상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만큼 높은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유동 비율은 일반적으로 1에서 2 사이에 있으면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PE ratio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 대비 얼만큼의 이윤 창출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주식, 주가 대비 이 회사의 이윤 창출,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건데 주가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무 비율이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PS ratio라고 해서 주가 대비 매출 비율입니다. 프라이스, 주가 대비 세일즈, 매출을 나누는 건데 이 주가 비율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재무 비율이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가 순 자산 비율로 이 회사의 주가 대비 북발류, 순 자산 비율을 나누는 건데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이 회사의 부채 대비 자본을 나누는 건데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부채 비율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의 재무 비율을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current ratio가 3.9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S ratio의 경우에는 15.82로 비교적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debt to equity ratio 역시 13.13으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어대시와 재무 비율을 비교할 회사들은 바로 그룹업 그리고 우버이츠입니다. 먼저 유동 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도어대시의 유동 비율이 3.93이고요. 그룹업의 경우에는 1.61, 우버의 경우에는 1.44입니다. 그 다음은 PE ratio인데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다 현재 이윤 창출을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 ratio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S ratio, 매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매출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만큼의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도어대시가 가장 높습니다. 높다는 거는 재무 비율이 그래도 다른 회사들 대비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그룹업의 경우에는 3.47로 주가가 매출 대비
3배가량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주가가 매출 대비 무려 15배나 높다고 거품이 많이 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의 경우에는 PB 레이쇼, 북발률을 확인하는 건데 도어대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로프업의 경우에는 4.44로 가장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Debt to Equity Ratio,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부채 비율이 도어대시가 13.13으로 그로퍼보다 그리고 우버보다 가장 낮은 걸로 재무 비율이 가장 부채 비율만 봤을 때는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가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어대시의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IPO를 한 시점부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14일인가요? 오늘 며칠이죠? 네, 3월 13일이네요. 3월 13일로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142.03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어대시의 지지선과 저지선을 그렸을 때는 지지선이 약 140불에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저지선의 경우에는 약 220불가량의 220에서 210불가량의 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2불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저지선 가격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주목하고 싶은 거는 기술적 분석만으로 봤을 때 이전에 123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때 이 회사의 거래량이 이렇게 하늘새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다른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140불 지지선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는 크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를 받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는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윤 창출을 하는 방법은 바로 식당으로부터 20%의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를 받고 구독을 통해서 9.99달러라는 월간 구독 수익률을 받는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수익성을 봤을 때는 총 매출이 전년도 대비 226% 상승을 했고 단기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31% 상승, 총 자산 역시 267% 상승, 총 부채는 플러스 200% 상승함으로써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잉여 현금 역시 117%나 상승을 함으로써 수익성만 봤을 때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현재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봤을 때는 2020년도 대비 2027년도에 99,000 밀리언 달러까지 총 시장이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였고 시장의 연간 성장률 역시 17.4%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매출의 경우에는 4.3%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함으로써 앞으로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 산업이 매출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주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42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142불이라고 하는 가격이 현재 지지선 가격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urrent Ratio의 경우에는 3.93으로 물론 1과 2 사이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S Ratio의 경우에는 15.82로 그래도 거품이 좀 껴있다고 그로퍼업이나 아니면 우버에 비해서 거품이 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bt to Equity Ratio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물론 다른 회사들 대비 낮긴 하지만 그래도 13.13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들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도어대시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도어대시의 생각을 하는지 이 아래에 코멘트 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